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7페이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대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동안에 5번의 112 신고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에 해당을 할 것이고요.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하나는 바로 작위 의무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바로 사익보호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보시게 되면 고장난 시점부터 사고 발생 때까지 24시간 동안에 112 신고 5번 있었습니다. 밑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요, 사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고장난 걸 바로 고치기는 좀 힘들 테니까요. 우선은 뭐를요? 교통경찰관 배치라는 행위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고 했었습니다. 2조의 배상 책임에 과연 인정되는지 관련돼서 요건 검토하는 건 당연하겠고, 여기서 동그라미 1번에 또 두 번째 게 동그라미 3번이네요. 동그라미 1번에 형식적 의미의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작위의 의무가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 문제. 형식적 의미의 법령의 근거 없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 밑줄 그시고, 판례죠? 판례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작위 의무 인정되는 이 작위 의무는요, 오른쪽에 안전확보 작위 의무입니다. 조리법상. 형식적 의미의 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성문법상이 아니고요. 다음 이제 사익보호성론이 들어가는데, 이 사익보호성은 이제 판례가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에서 사익보호성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작위 의무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가 법령 위반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익보호성 문제만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앞으로 빼내셔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냐면, 작위 의무 문제가, 만약에 지금 그 행위가 처분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작위 의무 문제가 재량의 영혼의 수축을 동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재량의 영혼의 수축 문제가 포함되면 작위 의무를 도치시켜서 앞에서 검토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것이 행정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재량의 영혼의 수축 논의는 포함되지 않겠죠. 이럴 땐 제가 이제 보통 법령 위반 범위 내에서 작위 의무 논의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재량의 영혼의 수축 논의가 들어가게 되면요, 작위 의무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 논의 분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많아지기 때문에 배가 뚱뚱해지니까 앞으로 당겨서 도치를 시키는 건데, 비권력적 사실행위 문제는 재량의 영혼의 수축 문제가 포함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작위 의무 인정된다라고 바로 우리가 포섭할 수 있어서 법령 위반 안으로 포함시켜서 처리를 합니다. 그 앞에 도치되어 있는 것은 이 사익보호성 하나가 될 것이고요. 문제점에서 판례 첫 번째 줄 사익보호성 요건을 일관되게 요구 이렇게 보시고, 과연 그래서 무엇과 관련돼서 맨 밑에 줄에 배상 책임의 어느 요건, 이거죠. 배상 책임의 어느 요건, 어느 건과 관련돼서 논의를 할 것인가. 공제책 같은 경우에는 사익보호성 논의를 앞으로 빼서 처리 안 하다 보니까요, 사익보호성을 어디서 검토해야 될지 굉장히 스스로 힘들어합니다. 책이 힘들어하면 수험생 더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행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답이 없기 때문에 논리적 일관성만 있다라면 어느 방향으로 가도 상관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제책은요, 여기 설명할 때는 위법성 설치하는 것 같고, 저기 가게 되면 상당 인과관계 설치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논리 충돌이 발생합니다. 8페이지 보시게 되면 학설이 4개가 있습니다. 상당 인과관계설 옆에 뭐야? 인과관계라고 써놓으시고요. 법적 손해설 손해라고 써놓으시고요. 위법성설 법령 위반이라고 써놓으시고요. 직무관련성설 직무행위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쪽 요건과 관련돼서 판례 보시면, 판례가 이거 2011년도에 판례 새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새로 나와서 지금까지 판례 보시게 되면 위에는 4가지 학설 중에 어느 것을 취하는지 사실 좀 애매하게 판시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는 상당 인과관계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주장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 판례가 새로 나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요구했던 그 사익보호성은 상당 인과관계 문제로 봤던 것이었다라고 분명히 해줬습니다. 판례 볼까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거요. 밑줄 그시고 상당 인과관계설입니다. 전적으로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된 것이어야 된다. 사익보호 취지가 상당 인과관계와 관련돼서 요구된다라고 지금 판시했고요. 검토, 저는 역시 박균성 교수님 견해대로
예, 국가 배상에 있어서의 손해라는 것은 법적인 손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봐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항상 제가 드는 예의 방법인데요. 신림동에 뭐가 있다. 예, 제과점이 있다. 제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 제과점 영업허가를 받아갖고 제과점을 해왔다. 근데 예, 신림동 제과점이 잘 돼요. 예, 학생들이 밥을 안 먹어요. 자꾸 빵을 먹거든요. 예, 저기 위쪽에 쑥고개 쪽에 가면은 파리바게트도 맛있어요. 네, 거기 관계 없는 사람인데 예, 거기도 괜찮습니다. 예, 오늘 들어갈 때 하나 사가지고 가야겠군요. 예, 그런데 한 1,000만 원 벌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벌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제과점 영업허가를 받고 예, 그리고 들어왔어요. 신림동에 500만 원씩 나눠 먹어야 돼요. 근데 을 같은 경우는 뭐 한다고요? 예, 위법하게 영업허가를 받았어요.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갑이 그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독점적 이익, 이 독점적 이익이 500만 원만큼 예, 침해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너 그거 위법한 제과점 영업허가 아니냐. 그래서 을에 대한 영업허가에 대한 취송을 제기하면 원고 적격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제과점업 영업허가는 항상 허가이기 때문에 예, 이 500만 원의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반사적 이익 침해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보죠. 제3자 소송에서 경업자 소송입니다. 허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예방적으로 금지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들어와서 제과점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예, 그동안에 우연히도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우연히 지금까지 누려왔던 독점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건 말이에요. 갑이 이럴 때 위법한 영업허가 때문에 내가 500만 원 손해보내 한 달에?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 침해당한 이익 역시도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 법적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봐야지 원고 적격에 대한 문제하고요. 예, 1차적 권리구제, 행정쟁송에 대한 문제하고 2차적 권리구제,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가 일관성 있게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손해설 저는 이제 취하고 있고요. 배상 책임 요건 보도록 합니다. 위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공무원의 그 다음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손해, 인과관계 첫 번째 공무원 광의 공무원입니다. 신분상 공무원과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과 사실상 공무원 포함되는데 지금은요 협의의 공무원이죠. 예, 서울지방경찰청장 아까 제가 조직과실 이론 얘기했습니다. 예, 공무원이죠. 국가공무원입니다. 신분상 공무원이니까 패스. 직무행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행위는 예, 협의설, 광의설, 최광의설 이렇게 있는데 통설, 판례, 광의설. 광의설은 바로 공법행위 전반입니다. 공법행위 전반 여기서 법적행위, 사실행위, 권력행위, 비권력행위 그리고 예, 자기, 부자기 불문하죠. 동그라미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교통경찰관을 배치하는 행위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 동그라미. 그 다음에 권력행위입니까? 비권력행위입니까? 국민에 대한 권력, 비권력이죠. 비권력행위입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작입니다. 부작이. 예, 2 곱하기 2 곱하기 2, 총 8가지의 조합 중에서, 예, 이건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부작위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부작위도 포함시키기로 했고요. 공법행위라는 측면은요, 도로교통법이 공법이기 때문에 공법행위 맞습니다. 공법행위는 공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직무행위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집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직무행위입니다. 실제 직무행위면 집행하면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과실 보도록 합니다. 과실이 어떻게 인정시킬까요? 여기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처리해도 돼요. 여기서만이에요. 여기서만. 판례 때문에 그래요.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위법성만 검토하면은 과실은 당연히 인정된다. 이런 논리 펼 수 있어요. 위법성만 인정되면 과실은 당연히 인정된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실 논의를 따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과실 요건을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하면 어떤 식으로 생략하냐면 과실 및 법령 위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목을 과실 및 위법성 이렇게 잡고 들어가고 예, 작위 의무 인정시키고 부작위의 위법성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따라서 과실은 인정된다. 이렇게 바로 처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따로 하니까 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실이라는 것은 위법한 결과 발생을 통상의 주의 의무 정도에 따르게 되면 알고 또 알 수 있었고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심리 상태입니다.
인정 범위 보시게 되면요. 국배법 2조 1항에서는 그냥 과실 이렇게 돼 있어요. 1항 동그라미, 과실 동그라미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2조 2항을 보니까 중과실에는 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돼 있어요. 중과실에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경과실도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배법상 과실에는 중경과실을 불문합니다. 주의무의 고도화, 주의무 고도화 옆에다 써놓으시고요. 과실의 객관화 이론. 과실의 객관화 이론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조직과실 이론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그래서 조직과실 이론, 주의 의무의 고도화, 그리고 또 뭐 있나요? 입증 책임의 완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잠깐 나오는 위법성과 과실의 융합 이론도 있습니다. 일원화 이론. 위법성만 인정되면 과실은 그냥 있다고 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쳐버리게 되면 과실을 논의하지 않기 때문에 국배법 2조가 무과실 책임이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의 보시게 되면 주의무 고도화라는 건 핵심은 바로 있고요. 두 번째 줄에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입니다.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 얘를 기준으로 해서 보겠다. 이것이 바로 주의무를 고도화시키겠다. 고도화시켜버리게 되면은 과실의 범위가 넓어지겠죠. 판례도 그렇게 봅니다. 판례 밑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을 표준 밑줄 그시고 역시 이제 주의무의 고도화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로 보냐면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예요. 실제로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은요. 날아가는 비둘기도 날라서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성실하기 때문에 성실히 날릴 수 있어요.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은 슈퍼맨이에요. 슈퍼맨은 다 할 수 있어요. 슈퍼맨이 못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률이 위헌인지는 몰라요. 알겠죠? 예, 그거 빼곤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소결 보시게 되면은 만약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이었다면 신고받고 당장 뛰어나간다. 당장 뛰어나가 수리해버린다. 수리를 못할 것 같으면 교통경찰관이라 배치한다. 이게 바로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이다. 과실 인정시키고 법령 위반 보도록 합니다. 법령 위반은 우리가 조리법상 안전확보자기 의무 논의로 들어가는데 10페이지에 있는 논의 여러분들 학설 대립 지워버려도 됩니다. 알겠죠? 학설 대립 안 보여주셔도 돼요. 안 보여주셔도 충분히 점수 나옵니다. 하지만 판례는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판례는 써주셔야 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서 국가 등이 당연히 그것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로서 인정되는 것 이게 안전확보 자기 의무인데 학설 이제 긍정설은 여러분들이 뭘 보시면 되냐면 더 넓다 이거 보시면 돼요. 더 넓다. 예, 세 번째 줄에 그 위법성이 넓게 인정 이겁니다. 넓게 인정. 왜? 행정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 위법한 행위를 시정 제거하는 것인데 국가배상은 그냥 돈 주는 거예요. 돈 주는 거니까 조금 더 넓게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넓게 인정하기 위해서 뭘 포함시키겠다는 겁니까? 조리법을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부정설. 부정설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국가배상법상 위법성 얘기할 때요. 학설 대립 있죠? 어떤 학설 대립이 있어요? 결과 위법성설, 협의행위 위법성설, 광의행위 위법성설, 상대적 위법성설 이런 거 있죠? 거기서 협의행위 위법성설은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정설은 뭐라고 하냐면 항고소송하고 국가배상에 있어서 통일적이고 단일한 기준에 따른 통일적 결론을 도출하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갖고 행정법에 법원에 위반됐을 때만 위법하다고 보자. 이렇게 좁게 보려고 합니다. 좁게. 판례 보시면 판례 하나만 밑줄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초법 규정 1차적으로 나서지 않냐면 이런 표현을 써주시면 좋고요. 핵심적으로는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형식적 의미의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밑에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조리법상 안전확보 자기 의무입니다. 검토. 검토.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이냐. 두 번째 줄에 손해의 정도를 한번 고려해보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데 이제 결국 이거를 우리가 요건 처리하게 되면 뭘로 나와요? 중동고충국으로 나옵니다. 중동고충국으로. 중동고충국은 재량의 0으로 수축돼도 논의하지만 지금 같은 비권력적 사실에 의해서 안전확보 자기 의무가 지금 성립되느냐 논의할 때도 역시 중동고충국입니다. 그래서 인정요건 보시게 되면 중대한 법이기에 대한 구체적 위의 문제, 동가치적 법이기에 대한 소홀함이 없이 손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 보충성 원칙, 자구책이 없고 국가기관 개입을 통해서 위해 제거 가능성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안의 경우 볼까요? 중대한 법익 침해입니까? 갈비뼈 부러졌습니다. 갈비뼈. 이 갈비뼈 누가 줬는데요? 그렇죠? 갈비뼈. 아담이 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요해요. 그죠? 중대한 법익 침해입니다. 갈비뼈. 예, 그래서 갈비가 그런 거예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동가치적 법익에 대한 소홀함 없이 갈비뼈만한 지금 법익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갈비뼈만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손해 발생의 고도의 위험성. 신호등 고장 났는데 교통사고 안 날 거라고 기대하는 게 이상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충성 원칙. 그러면 이제 갑이 뭘 해야 되냐면 천리안이어야 돼요. 1.5km 뒤에 신호등이 고장나 있군. 지금부터 조심해야겠는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예, 망원경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 개입을 통해서 이거 막을 수 있나요? 교통경찰관 배치라도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건 다 충족되고, 예, 재량이 0으로 축되죠? 재량이? 아니죠. 비권력적 사실행위니까 재량이 0으로 축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안전 의무가 인정된다. 자기 의무가 인정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거기 옆에다 CF 걸어놓고 나서요. 예, if 처분, 그러면 오른쪽 화살표 뭐 해야 된다고요? 재량의 0으로 수축이라는 논의로 끌어가셔야 됩니다. 사실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제목만 바뀌는 겁니다. 소결. 그래서 안전확보 자기 의무 인정되고 그렇다면 자기 의무 인정됐으니까 부작위는 위법 이거죠. 부작위는 위법. 손해는 뭐 국배법 2조에서도 똑같이 인정시켰습니다. 신체상법이. 인과관계는 뭐 항상 문제가 안 되고요. 그래서 국배법 2조에 따른 배상 책임도 동시 인정됩니다. 그럼 이제 관계 논의해야겠죠. 관계. 그렇죠? 예, 청구권 경합 이런 논의해야 됩니다. 예, 요거 이제 논의는 그냥 이걸로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뭘 말하는 거냐면 입법 목적하고 적용 영역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상황은요 법조 경합. 이건 이제 부진정 경합이라고 하죠. 경합이 사실 발생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동일하고 이것도 동일하면 법조 경합.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청구권 경합. 청구권 경합은 입법 목적은 동일한데 적용 영역이 다를 때.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경합이 발생하지 않을 때.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르니까 그 다음 논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하죠. 특별법 우선의 원리, 신법 우선의 원리, 하위법 우선의 원리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적용 우선순위죠. 효력이 아니고요. 적용을 무엇을 시킬 것인가. 복수의 법령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어느 법을 적용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이건 이제 어디서 논의하는 거냐면 법조경합 상태에서 논의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만나는 건 거의 이쪽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식의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특별법이 일반법에 비해서 적용 우선순위에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법이 구법에 비해서 적용 우선순위에 있다. 세 번째, 하위법이 상위법에 비해서 적용 우선순위에 있다. CF. 응용 들어가게 되면요. 특별구법이 일반 신법에 비해서 우선순위에 있다. 이런 식의 논의들이 있죠. 이런 논의가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법조경합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청구권 경합. 뭐냐면 국가배상법 2조도 국가배상법 5조도 국가작용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입법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적용 영역이 뭐가 다르냐면 국배법 2조는 과실책임주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배법 5조는 무과실책임주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 영역이 달라서 청구권 경합 상태에서부터 초기점 찍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건 뭐냐면 복수의 법령이 있는데 입법 목적 자체가 달라요. 이런 건 우리가 어디서 만나냐면 신고 수리에서 많이 만납니다. 학교보건법이 있고 체육시설법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당구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체육시설법 제10조에 근거해가지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 신고가 바로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신고만 하면 그냥 당구장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죠. 편의점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어떤 경우에요? 학교 환경 위생 정하고요. 아유, 학교가 동그라면 이상하죠. 여기 신성초등학교예요. 신성초등학교인데
여기서 학교 보건법에 따르게 되면 몇 메다 잡냐면 200m 잡아요. 200m. 200m를 이렇게 밖으로 잡죠. 200m를 이렇게 잡고 들어가요. 그럼 여기가 200m란 말이죠. 200m. 이게 200m인데 200m 안쪽에서 여기서 만약에 당구장을 하려고 하게 되면요. 이럴 때는 신고만 했다고 해서 당구장을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제 저의 경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항상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요즘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키가 크기 때문에 예, 당구다이 위로 올라앉아서 마세를 찍어버리게 되면 애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키가 크진 않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당구를 쳐가지고 예, 당구 공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책이 안 보여요. 예, 미치겠어요. 이렇게 치면 여기서 항상 관심은 예, 남이가 관심이었어요. 남이를 어떻게 딸 수 있을까? 예, 이런 고민을 막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면 이제 예,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구장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당구장을 못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학교 심의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게 되면 당구장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당구장을 예외적 허가로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건 뭐냐면 당구장을 하는 거니까 체육시설법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고 게다가 학교보건법도 이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기 때문에 학교 보건법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수법령이 동시에 적용되거든요. 그렇죠? 이유는 뭔데요? 학교보건법하고 체육시설법은 엄연히 그 입법 목적 자체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제인데 이렇게 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법조경합은 복수법령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을 시키는데 적용 우선순위가 있어요. 청구원경합은 복수법령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시키는데 임의적 선택이에요. 경합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복수법령을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동시에 다 적용시켜요. 지금의 상황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뭐 재량행위를 재량의 0으로 수축을 시켜갖고 기속행위로 바꾸듯이 여기도 그런 게 있어요. 청구원경합을 법조경합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바꾼다는 것은 여긴 똑같으니까 큰 문제 안 되고 요거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적용 영역의 일치를 맛버리는 건데 어떻게 일치를 맛버리냐면 2조를 바꿔서 일치를 볼 수도 있고요. 5조를 바꿔서 일치를 볼 수도 있어요. 2조의 문제에서는요. 여기선 과실이에요. 과실을 어떻게 하냐면 위법성과 과실의 융합이론 따르게 되면 2조가 무과실 책임돼 버린다고 했죠. 무과실 책임 만들어버리게 되면 무과실 책임주의 영역에서 5조와 일치를 봐요. 적용 영역에. 그게 아니라 5조의 문제에서는 과실이 아니라 설치관리 하자 요건이에요. 설치관리 하자 요건에서 전형적 주관서를 따라버리게 되면 5조가 과실 책임이 돼요. 그럼 과실 책임주의 영역 안에서 어떻게 돼요? 2조와 5조의 적용 영역의 일치를 봐버려요. 거기까지 논의해 주시는 거예요. 볼까요? 예, 2조와 5조, 5조와 2조의 관계. 동일한 손해가 직무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그 다음에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 거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밑줄 그시고 이게 바로 2조예요. 2조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밑줄 그시고 이게 바로 뭐예요? 5조예요. 5조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2조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까? 5조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우선은 청구권경합에서 시작해요. 예, 하나의 사실에 따른 경제적 목적을 같이 하는 둘 이상의 청구권이에요. 둘 이상의 청구권. 예,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청구권 행사할까? 2조에 따른 청구권 행사할까? 5조에 따른 청구권 행사할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입법 목적과 적용력에 대한 문제로 논의해요. 입법 목적이 동일하고 그리고 적용력이 다른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과연 동일한지 보시게 되면 밑줄 국가작용의 하자로 인한 금전적 전보예요. 입법 목적이 동일해요. 적용력이 달라요. 2조 과실책임주의 밑줄 그시고 5조 무과실 책임주의 밑줄 그세요.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경합이 성립이 돼요. 여기서 선택적 청구. 둘 중에 하나를 임의적으로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임의적 선택사항. 그래서 피해 국민은 뭐 한다고요? 세 번째 줄에 임의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서 2조를 근거로 손해배상해도 돼요. 5조를 근거로 손해배상해도 돼요. 청구권 소멸. 그러나 청구권이 두 개가 같이 양립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2조에 따라 손해배상 받았으면 5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안 돼요. 5조에 따라 손해배상 받았으면 2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안 돼요. 기판력 부정. 2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안 됐다라고 할지라도 5조에 따른 손해배상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서로 소속물이 달라요. 밑줄. 소속물은 서로 별개의 것이에요. 국가배상법 제5조.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임의적으로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뭘 선택하면 더 좋을까요? 5조를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2조에는 과실 요건이 있어요. 5조 보시게 되면은 고의 또는 과실의 요건 입증이 곤란 이겁니다. 고의 또는 과실의 요건 입증이 곤란. 과실은 입증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5조는 무과실 책임이니까 5조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5조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 법조경합. 법조경합이란 복수의 구성요건인 것처럼 보이나 밑줄 실제로는 하나의 구성요건이에요. 그래서 밑줄 부진정경합이에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게 되면 입법 목적과 적용력이 모두 동일해야 돼요. 밑줄 국가작용의 하자로 인한 금전적 전보예요. 똑같아요. 과실책임주의 영역에서 적용력을 일치시켜요. 여기서 뭘 바꾸면 돼요? 5조를 바꾸면 돼요. 설치관리 하자에서 밑줄 전형적 주관설이에요. 이렇게 하면 과실책임주의 영역으로 전환돼요. 그러면 과실책임주의 영역에서 서로 일치를 봐요. 그 다음 무과실책임주의 영역에서 일치를 볼게요. 이번엔 2조를 바꿔요. 위법성과 과실의 융합이론 밑줄 이렇게 되면 2조가 무과실책임이 돼요. 그럼 적용력의 일치를 보게 돼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적용 우선순위가 있어요. 앞에는 뭐였어요? 임의적 선택사항이었어요. 적용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2조와 5조에 있어서 무엇을 우선 적용시키게 될까요? 밑에 국가배상법 제5조예요. 5조 밑줄 보세요. 특별규정입니다. 특별규정. 특별규정이기 때문에 왜 5조가 영조물이라는 추가 요건이 있어요. 같이 과실책임주의 영역이나 무과실책임주의 영역으로 바꿨다고 했을 때 5조에는 영조물만큼 좁아져요. 좁아지기 때문에 이게 특별규정이에요. 그럼 5조를 근거로 해요. 설문일의 해결. 설문일의 해결. 우선 5조 쪽은요. 두 가지를 먼저 짚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비둘기 쪼아서 밑줄, 그 다음 밑에 예산부족 밑줄. 비둘기 쪼았어요. 예산부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기서 5조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어요. 그 다음 2조입니다. 2조는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밑줄 아무런 조치. 그래서 2조 위협한 부자에게 따른 손해배상 인정돼요. 결론 내린 거죠. 그 다음에 경합론이 들어가요. 여기서 경합론이 이렇게 해도 되고 바꿔도 돼요. 어떻게 바꾸시냐면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일반적으로 보듯이 2조는 과실책임, 그 다음 5조는 무과실책임이기 때문에 청구 경합 상태로 봐갖고 둘 중에 아무거나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안 써도 돼요. 뭐라고 쓰시냐? 앞에 거 기억나십니까? 12페이지에서도 국가배상법 5조였어요. 13페이지도 국가배상법 5조였어요. 하나는요. 과실 요건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5조였어요. 하나는요.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5조였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밑에 써보세요. 청구권 경합, 법조 경합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배상법 제5조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 그러면 인용될 것이다. 알겠죠? 청구권 경합, 법조 경합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배상법 제5조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인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바꿔도 돼요. 약간의 방향만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설문 이해 해결 들어가면서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 볼게요. 우선 여기는 권한위임이 개입되기 때문에 권한위임 얘기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위임 국가배상법 제6조 1항 아까 우리 참조전문 보신 대로 뭐라고 돼 있었냐면 공무원의 선임감독자나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봉급급여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하고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라고 돼 있었어요. 앞에 건 뭐냐면 사무기속주체예요. 뒤에 건 뭐냐면 비용부담자예요. 그래서 사무기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배상법 6조 1항이 적용돼요. 그게 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국가배상법 6조 1항의 효과는 뭘까요? 요건은 양쪽의 불일치였어요. 효과는 바로 비용부담자도 외부적 관계에서 배상 책임진다. 이게 효과예요. 뭘 조심하셔야 돼요? 외부적 관계에서만입니다. 아시겠죠? 내부적 관계 문제는 아직 남아있어요. 이것은 국가배상법 6조 2항이 처리해요. 그래서 외부적 관계에서 배상 책임자의 범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확대시키고 있어요. 왜 확대시키고 있어요? 국가 내부적으로, 조직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권한위임하고 내부임하고 이런 거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알지 못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 경찰관이 신호등 관리하는 거 국민은 봤단 말이죠. 봤기 때문에 경찰관은 국가공무원이라는 거 정도까지는 알아요.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국가배상법 2조나 5조를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배상 책임자는 누가 돼요? 사무기속주체가 돼요. 그럼 국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신호등 사건에서는요. 피고 오지정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권한위임이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어떻게 판단한다? 양쪽 다 피고로 잡아주겠다 이거요. 배상 책임자의 범위를 확대시켜주겠다 이거요. 이유는 바로 피고 선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무 기속 주체와 그리고 누가 비용 부담자가 불일치하게 되는 상황은 권한 위임이 있을 때예요. 권한 위임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권한 위임, 국가배상법 6조 1항의 요건 때문에 논의합니다. 국가배상법 6조 1항은 배상책임자 선정 문제입니다. 첫 번째, 권한 위임에 대한 문제는 일반 사무에 대한 문제하고 두 번째, 도로관리 사무에 대한 문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도로관리 사무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일반 사무의 경우에 있어 먼저 기관 위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청이 여기서 위임청이 수임청에게 밑에가 누구예요? 수임청이에요. 행정기관이에요. 여기는 위임청이 수임주체에게 밑에가 누구예요? 행정주체예요. 따라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위임이라고 불러요. 행정주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위임이라고 불러요. 위임청이 기관위임을 했어요. 기관위임을 하게 되면 권한위임이 있으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권한의 귀속점의 이전을 동반하는가. 두 번째는 권리 의무 귀속점의 이전을 동반하는가. 이 문제예요. 지금 기관위임은 그 권한을 받고 있는 쪽이 행정기관이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의무 귀속점을 이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위임은 권리 의무 귀속점은 원래 있었던 위임청이 속한 단체에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권한의 귀속점은 이건 권한 위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돼서 일로 넘어가요.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사무 귀속 주체와 비용 부담자의 일치 불일치 여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누가 사무 귀속 주체인지 누가 비용 부담자인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사무 귀속 주체라고 하면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말해요. 권리 의무 귀속 주체라고 합니다. 권리 의무 귀속점이 여전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얘가 권리 의무 귀속 주체고 얘가 바로 사무 귀속 주체가 됩니다. 국가배상법 2조와 5조에 따른 배상 책임자는 사무 귀속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자에 대한 문제는 지금은 지자법 141조를 적용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지자법 141조 본문과 단서를 가지고 봐요. 지자법 141조 우리 아까 본 대로 본문에 따르게 되면 대외적으로 직접 비용을 지출하는 자가 형식적 비용 부담자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부적으로 궁극적으로 비용을 경비를 부담하는 자가 바로 실질적 비용 부담자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치게 되면 얘가 직접 권한 이 사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얘가 대외적으로 직접 비용을 부담하니까 얘가 형식적 비용 부담자예요. 얘가 결국 그 경비를 다시 주기 때문에 얘가 실질적 비용 부담자인데 이것은 바로 지방자치법 141조 단서 또는 국가 사무를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를 위임하죠. 그게 아니라 국가 사무를 위임할 때는 지방재정법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형식적 비용 부담자고 얘는 누구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볼까요? 국토해양부 장관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했다? 이렇게 볼게요. 그럼 위에는 누구예요? 국가. 위임청이 아니에요. 위임청이 사무기속주체가 아니에요. 사무기속주체나 비용부담자는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국가, 얘는 서울시예요. 이렇게 되면 국가는 누구예요? 사무기속주체이자 실질적 비용부담자예요. 서울시는 누구예요? 형식적 비용부담자예요. 6조 1항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무기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불일치하면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얘와 얘가 불일치하고 있어요. 그럼 6조 1항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맞아요. 6조 1항은 배상책임자의 범위를 확대시킨다고 했습니다. 이쪽이 확대된 겁니까? 서울시 쪽이 확대된 겁니까? 누가 확대된 거예요? 비용 부담자 쪽이 확대된 거예요. 그럼 얘는 사무기속주체이기 때문에 얘가 원래 피고예요. 근데 얘가 확대된 거예요. 얘가 확대된 만큼 넓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단체 위임 상황을 한번 상정해 볼게요. 단체 위임은 사실상 실무상 이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론적으로만 검토를 해요. 단체 위임. 위에는 여기랑 똑같이 그대로 위임청이에요. 왜? 권한을 위임하려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이 위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똑같이 위임청이에요. 근데 밑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단체 위임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 형식적 비용부담자는 아까랑 똑같아요. 똑같이 얘가 실질적 비용부담자, 얘가 형식적 비용부담자예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단체 위임은 권한의 귀속점 이전과 동시에 권리 의무의 귀속점도 같이 이전이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수임 주체 서울특별시예요. 지방자치단체는 사람이 맞아요. 사람이 맞기 때문에 얘는 사람이 아니니까 권리 의무 기속점이 함께 이전되지 않았지만 얘는 사람이 맞기 때문에 권리 의무 기속점이 이전돼서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얘가 누가 돼요? 서울시가 권리 의무 기속 주체예요. 서울시가 누구예요? 사무 기속 주체예요. 그래서 얘가 사무 기속 주체가 돼요. 그러면 누구랑 지금 불일치하고 있어요? 실질적 비용 부담자와 불일치하고 있어요. 누가 불일치하는지 잘 보세요. 여기는 형식적 비용 부담자예요. 여기는 실질적 비용 부담자예요. 그럼 여기서 원래는 누구예요? 원래는 바로 얘가 피고예요. 원래는 바로 얘가 피고인 거예요. 얘가 사무 기속 주체니까. 누구만큼 넓어진 거예요? 여기는 서울시만큼 넓어진 거예요. 여기는요, 국가만큼 넓어진 거예요. 도로관리사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도로관리사무는 조심하셔야 돼요. 도로관리사무에서 기간 위임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서 도로관리청이 있었어요. 이 위임청이 도로관리사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해요. 기간 위임이 이루어졌어요. 아까와 똑같이 권한의 기속점은 이전돼서 일로 왔어요. 아까와 똑같이 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의무 기속점은 이전이 안 돼요. 그래서 여전히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사무 기속 주체는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적, 실질적 비용 부담자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 원래 위에 있었어야 되는 친구예요. 내려왔어요. 왜 그러냐면 도로관리사무죠. 도로관리사무인데 얘는 누구예요? 권한이 얘한테 와 있으니까 얘가 도로관리청이에요. 도로관리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청, 도로관리청이에요. 얘가 도로관리청인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도로법 67조가 있어요. 도로법 67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 비용 부담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단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이 도로관리청이 속한 단체의 서울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형식적 비용 부담자하고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일치가 됐어요. 여기서 보실 때 얘가 사무 기속 주체이면서 실질적 비용 부담자이면 이럴 때는요. 실질적 비용 부담자라는 부분은 의미상실이에요. 왜? 사무 기속 주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 비용 부담자와 사무 기속 주체 지위를 갖게 되면 서울시는 사무 기속 주체지 형식적 비용 부담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형식적 비용 부담자와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같아지게 되면요. 이럴 때는 본래적 비용 부담자로 처리해요. 본래적 비용 부담자는 바로 실질적 비용 부담자예요. 그래서 얘는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뭔가 달라졌죠? 비용 부담자가 일치되고 있어요. 원래는 달랐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불일치하는 이런 상황이 와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런 일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도로관리사무에서 단체 위임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도로관리사무에서의 권한 위임은 어디에 있느냐면 도로법 20조 2항에 있어요. 20조 2항은 기간 위임 규정이에요. 도로관리사무엔 단체 위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없는지 한번 볼까요? 위임청이 수임 주체한테 이렇게 도로관리사무에 대한 권한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지방자치단체고 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의무의 기속점도 같이 이전돼요. 그렇다면 얘가 사무 기속 주체예요. 그런데 얘가 대외적으로 비용 지출한 형식적 비용 부담자예요. 그런데 도로법 67조에 따르니까 얘가 실적 비용 부담자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배상 책임자의 범위가 확대가 안 됐어요. 배상 책임자의 범위가 확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6조 1항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도 없어요.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뭘 기억하시냐면 문제로 나오게 되면은 이쪽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쪽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한쪽으로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6조 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게 필요하니까 이 상황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정도면 이제 우리 문제 풀 수 있어요. 설문 2의 해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조 1항에 의하게 되면 6조 1항 밑줄 사무 기속주체와 비용 부담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죠. 예,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 외부적 관계예요. 외부적 배상 책임의 문제입니다. 밑줄 피고 선정의 부담 경감이에요. 국민은 권한 위임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부적 관계에서 권한 위임 밑줄, 내부적 관계에서 권한 위임 이런 경우에 바로 불일치한 상황이 와요. 근거 규정 봐요. 공무원의 선임 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 사무 기속 주체예요.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영조물의 설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 비용 부담자예요. 동일하지 않으면 불일치예요. 여기까지가 요건이에요. 효과 보도록 해요.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비용 부담자가 추가됩니다. 신호기 관리 사무의 성질을 보도록 할게요. 신호기 관리 사무. 예, 위에 판례 보시게 되면은
법령의 규정 형식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서 법령의 규정 형식 취지 밑줄 그시고 이거는요. 우리가 사용할 때는 화살표 땡겨서 권한 규정에 따른 구별이에요. 권한 규정에 따른 구별. 지금이 그래요. 지방자치단체가 신호기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기를 설치한다면 권한 누구한테 있어요? 지자체장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 규정에 따른 구별에 따르게 되면 이것은 서울특별시장이 속한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한번 봐요.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지 이걸로 판단해야 될 때도 가끔 있어요. 예, 통일적 규율 여부 판단해야 돼요. 통일적인 처리 밑줄 그세요. 그 다음에 경비부당 최종적 책임 귀속의 주체 밑줄 그시고 이거는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수입비용 감독 규정. 수입비용 감독 규정을 가지고 판단할 때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에요. 안 나와요. 서울특별시 자치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교법 3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신호기 누가 설치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해요. 권한 규정에 따른 규별을 가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누구 사무예요? 밑줄 서울특별시 자치사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가 위임청이다. 얘가 위임청이다. 얘가 위임청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당의 사무의 성질을 가지고 누구에게 원래 권한이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원래 누구한테 권한이 있어요? 서울특별시장한테 원래 권한이 있어요. 이제 이걸 이전시키는 거예요. 밑에 사무 기속주체 보시게 되면 밑줄 권리 의무가 기속되는 법주체예요. 권리 의무가 기속되는 법주체, 즉 뭐예요? 권리 의무 기속주체예요. 권리 의무 기속점이 있는 주체가 바로 사무 기속주체예요.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신호기 사무 밑줄 기간 위임 됐죠? 기간 위임 밑줄. 지방자치단체의 산하행정기관의 지위를 갖죠? 이건 뭐 권한 위임에서 배우는 부분이고요. 예, 밑줄 맨 끝에 사무 기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신호기 사무는 도로관리가 아니에요. 도로관리, 이건 도로법이에요. 이거 아니니까 이쪽 문제 아니에요. 기간 위임이 있었어요. 기간 위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호기는 일반 사무 문제고 기간 위임 문제. 이렇게 했을 때 권리 의무 기속점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원래 사무 기속 주체였고 권한 위임 이후에도 얘가 사무 기속 주체가 된다. 그 말 하는 거예요, 판례가. 그래서 현재 사무 기속 주체는 누가 돼요? 예, 서울특별시가 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가. 그다음 15페이지 가시게 되면 양가로 3번 밑에 사무 기속 주체는 여전히 서울특별시. 권한 위임 이후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비용 부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위임이 있었다. 양가로 1번 별표 치세요. 왜냐하면 여기 참조 조문이 있었어요. 참조 조문에 147조하고 시행령 86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기간 위임이 있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논의된 거니까 이거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형식적,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누군지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줄 밑줄 대외적으로 이를 직접 처리 밑줄 그시면 돼요. 대외적으로 현재 직접 처리하는 것은 바로 서울특별시장이 아니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맨 밑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속한 단체 밑줄 그시고 얘가 바로 형식적 비용부담자예요. 누구예요? 국가예요. 국가. 형식적 비용부담자 국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바로 이거예요. 이 위임청이 누구다? 서울시장이에요. 서울시장 얘가 원래 권한을 갖고 있던 자예요. 수임청 얘가 누구예요? 예,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에요. 서울지방경찰청장. 얘가 바로 수임청이 돼요. 그리고 이제 사무기속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무기속주체는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얘는 서울시예요. 그 다음에 예, 형식적 비용 부담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속한 단체 국가예요. 국가. 얘가 바로 형식적 비용 부담자가 돼요. 그럼 실질적 비용 부담자는 누구예요? 얘가 실질적 비용 부담자니까 서울시가 바로 실질적 비용 부담자예요. 그래서 밑에 실질적 비용 부담자 지방가치법 141조 단서 지우세요. 예, 이거는 현재 지자법 적용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잘못 들어와 있는 거니까 지우시고 현재 실질적 비용 부담자 누구라고요? 예, 거기 맨 밑에 두 번째 줄을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밑줄 오른쪽에 실질적 비용부담자예요. 얘가 바로 실질적 비용부담자입니다. 그 다음에 6조의 비용부담자. 이런 거 볼까요? 국가배상법 6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 기속주체하고 비용부담자가 불일치할 때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비용부담자가 누구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 비용부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무기속주체와의 일치 불일치 여부도 달라질 수 있고 또한 추가되는 범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예, 여기 한번 보세요. 만약에 비용부담자를 형식적 비용부담자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무기속주체하고 형식적 비용부담자가 불일치되고 얘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배상책임의 범위 확대라는 목적 달성이 가능해요. 그러나 여기를 보시게 되면 사무기속주체하고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불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6조 1항의 비용부담자를 형식적 비용부담자로 보게 되면 단체 위임의 범위 내에서는요. 배상책임자의 범위 확대가 불가능해져요. 입법 목적 달성이 안 돼요. 단체 위임은 거의 없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일로 가볼까요? 도로관리사무예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사무기속주체와 실질적 비용부담자의 불일치 문제예요. 여기서도 형식적 비용부담자로 봐버리게 되면요. 배상책임자의 범위 확대가 안 돼요. 이건 실무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가 포함돼야 돼요? 6조 1항의 비용부담자 범위 안에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포함돼야 돼요. 반대로 그러면 실질적 비용부담자로 한번 볼까요? 비용부담자를 실질적 비용부담자로 봐버리게 되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6조 1항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려면 형식적 비용부담자로 봐야 될 때도 있어요. 실질적 비용부담자로 봐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합설이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려가시게 되면 형식적 비용부담자설 6조 1항의 비용부담자는 형식적 비용부담자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가시게 되면 실질적 비용부담자설 6조 1항의 비용부담자는 실질적 비용부담자다. 병합설 둘 다가 맞죠? 판례 볼까요? 6조 1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외적으로 그러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 얘가 누구예요? 형식적 비용부담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경비의 실질적 궁극적 부담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게 뭐예요? 실질적 비용부담자예요. 이거 역시도 6조 1항에 비용부담자에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형식적 비용부담자 설이에요? 아니죠.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라는 것은 실질적 비용부담자는 당연히 포함되고 거기다가 형식적 비용부담자도 포함된다. 또 이렇게도 해석돼요. 원래 비용부담자는 실질적 비용부담자인데 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병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체 위임의 경우하고 도로관리 사무의 경우를 우리가 고려한다면 병합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에 있어서는 형식적,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모두 다 포함된다고 했기 때문에 불일치 나왔고요. 불일치 나왔기 때문에 6조 1항 적용돼요. 6조 1항 적용시키고 보도록 합니다. 배상책임자. 판례 보시게 되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설치했어요. 관할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에요. 권한을 위임했어요. 기간 위임이에요. 교통신호기에 고장 발생했어요. 교통사고 발생했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밑줄 보세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는 화살표 땡겨서 사무기속주체란 뜻이에요. 사무기속주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국가 누구예요? 비용부담자예요. 물론 형식적 비용부담자예요. 이 또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는 원래부터 국가배상법 2조와 5조에 근거해서 당연히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누구도 국가배상법 6조 1항에 근거한 배상 책임자인 국가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했어요? 제가 사무기속주체뿐만 아니라 비용부담자도 배상을 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국가배상법 2조 5조에 따른 배상 책임자뿐만 아니라 6조 1항에 따른 배상 책임자도 배상을 한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배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밑에 보시면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 산하 경찰관들에 대해서 봉급을 부담하는 이거 보세요. 신호기 문제예요. 엄연히 5조 문제입니다. 5조 문제인데 비용부담자를 뭐로 처리하고 있어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공무원의 봉급급여를 비용을 부담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건 왜 이렇다고 했어요? 아무리 영조물이 개입됐다라고 할지라도 공무원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 즉 2조와 5조에 있어서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다음 밑에 서울특별시 봅니다. 서울특별시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사무기속주체입니다. 사무기속주체 밑줄 그시고 오른쪽에 우리가 아까 2조도 인정시켰으니까
국배법 5조 배상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2조 포함시키세요. 국배법 5조 2조 배상 책임이에요. 2조 포함되어 있죠. 앞에서 우리 2조도 같이 인정시켰으니까 그다음 국가 보도록 합니다. 국가. 국가는 뭐야? 비용 부담자인데 형식적 비용 부담자예요. 이거는 2조 5조 쪽의 배상 책임자가 아니라 어디 쪽의 배상 책임자예요? 예, 6조 1항의 배상 책임자예요. 그래서 결론 예, 둘 다를 상대로입니다. 그죠? 둘 다를 상대로 둘 다를 피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례 14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2012년도 경감시험 문제와 예,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문제는 사거리였습니다. 경감시험 기출문제는 가변차로였었습니다. 예, 오늘의 문제는 비둘기가 쪼았습니다. 경감시험 문제는요, 낮은 적정전압보다 낮은 전압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였습니다. 오늘의 문제에는 예, 112 신고 5번이나 있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경감시험에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의 문제에는 예산 부족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감시험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꾸로 경감시험에는 최종적 배상 책임자 6조 2항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둘 다 학습을 해주신다면 이제부터는 2조와 5조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례 14번 함께 해결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